이 전쟁이 끝나면 제 이름은 남을 것입니다. 혹은 제 시신만 남겠지요. 신은 이미 죽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라가 살 것인가, 함께 죽을 것인가 뿐입니다.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이 말을 남긴 사람은 제갈량이었습니다. 유비가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흘리며 3번이나 찾아간 그 사람.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가 삼고초려할 당시 제갈량의 나이는 겨우 26살의 청년이었죠. 그런데 유비는 왜 그토록 간절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밤 우리는 깃털부채를 든 한 천재 책사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삼국지 역사에서 가장 빛났고 또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인물. 바로 제갈량. 편안하게 누워서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갈량을 떠올리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마도 손에 들린 깃털부채일 겁니다. 청나라 시대 화가가 남긴 초상화를 보면 제갈량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부채를 들고 있었어요.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급박한 순간에도 말이죠. 그 부채는 단순한 소품이 아니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냉정하게 모든 일을 판단하는 제갈량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아는 제갈량은 어떤 모습인가요? 신출기몰하고 완벽하며 지혜의 화신 같은 존재. 다른 삼국지 영웅들은 모두 약점이 있는데 유독 제갈량만은 하자가 없는 사람처럼 그려지곤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제갈량의 모습은 소설 삼국지 연애의 저자 나관중이 상당히 각색한 것이에요. 실제 역사 기록인 정사에는 제갈량에 대한 좀 다른 평가도 남아 있습니다. 제갈량은 역사상 최고의 생상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종종 전쟁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점은 임기응변과 지략이 그의 장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가요? 우리가 알던 모습과 좀 다르죠? 미리 준비한 것은 완벽했지만 순간적인 대처는 다소 약했다는 평가였던 겁니다. 하지만 소설 속에서 완벽하게 창조된 제갈량의 모습은 700년 넘게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사적 가치가 됐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 제갈량은 그토록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제갈량이라는 인물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밤 만들어진 천재 책사 제갈량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제갈량이 세상의 이름을 떨치기 시작한 건 어떤 계기였을까요? 당시 시대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조조는 관도대전에서 승리한 후 황하 유역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서쪽 익주지방은 유장이, 남쪽 강동지방은 손권이 차지하고 있었죠. 중요한 땅들은 이미 주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비는 어땠을까요? 관우, 장비라는 천하 제1의 장군들을 두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우리가 여포를 통해 확인했듯이 훌륭한 장군만으로는 천하를 통일할 수 없었거든요. 유비에게는 유능한 전략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명사가 유비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전합니다. 와룡과 봉추, 두 사람 가운데 하나만 얻어도 천하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와룡은 누워있는 용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웅크리고 있지만 곧 하늘로 날아오를 잠재력을 가진 용이라는 거죠. 봉추는 어린 봉황이라는 뜻이고요. 그중 제갈량은 바로 와룡 선생이라 불렸던 인물이었습니다. 유비는 결심했어요. 제갈량을 모시기로 말이죠. 관우, 장비와 함께 제갈량을 찾아 나섰습니다. 형주의 깊은 산골, 초가를 짓고 은둔하고 있다는 그곳까지 먼 길을 떠났죠. 첫 번째 방문. 도착했지만 제갈량은 집에 없었어요.
유비는 아쉬움을 비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눈이 내리는 추운 12월이었어요. 험한 산길을 넘어 다시 찾아갔지만 이번에도 허탕이었습니다. 세 번째, 드디어 제갈량이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낮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관우와 장비는 분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고 있다니. 하지만 유비는 달랐어요. 선생을 깨우지 말고 그가 깰 때까지 기다리겠노라. 밖에서 거의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유비는 46세였고 제갈량은 겨우 26세였어요. 20년 차이 나는 청년을 위해 나이든 유비가 추운 겨울날 밖에서 서서 기다렸던 거죠. 이 이야기는 정사에도 나오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드디어 잠에서 깬 제갈량. 그는 유비에게 충격적이면서도 신선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직 세력도 별 볼 일 없는 유비가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계획이었죠.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갈량은 유비에게 그림을 그리듯 설명했을 겁니다. 고대의 청동솥, 정을 아시나요? 세 개의 다리로 안정되게 서 있는 솥이죠. 제갈량의 계책은 바로 이것과 같았어요. 천하를 세 나라로 나누어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천하 삼분지계. 바로 그 유명한 전략이었습니다. 조조는 이미 중원을 장악했고 손권은 강동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들과 정면으로 싸우는 건 무모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갈량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손권과 동맹을 맺어 조조를 견제해야 한다. 둘째, 풍요로운 형주와 익주 지역을 차지해 힘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렇게 하면 현상 유지가 가능하고 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였죠. 유비는 감탄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유비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책사가 돼달라는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갈량은 유비를 시험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정말 진심인지 자신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때 유비가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소설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비가 눈물을 흘렸다고 말이죠. 선생이 돕지 않으시면 어떻게 백성들이 삽니까? 한 황실은 어찌 됩니까? 유비의 눈물. 그것이 진짜였는지 연극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제갈량이 유비의 진심을 느꼈다는 거죠. 결국 제갈량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26세의 청년이 46세 유비의 책사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후 유비는 제갈량을 스승처럼 모셨어요. 천군 만마를 얻은 듯 기뻐하며 모든 일을 그와 상의했죠.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건 아니었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못마땅했거든요. 저 검증도 안 된 젊은이를 저렇게까지 대우하다니. 제갈량이 진짜 인정을 받으려면 실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 기회가 곧 찾아왔죠. 조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미 황하 유역을 장악한 조조는 이제 남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형주를 차지하고 더 나아가 강동까지 손에 넣으려는 야심이었죠. 유비는 형주의 신야라는 작은 도시에 머물고 있었어요. 북쪽에서 조조의 10만 대군이 남하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비의 병사는 고작 3,000명. 싸움이 될까요? 이때 제갈량이 나섰어요. 적을 산속 깊은 곳으로 유인하십시오. 그리고 화공으로 공격하면 됩니다. 방망파, 언덕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제갈량은 이 지형을 이용하기로 했죠. 유비군은 일부러 후퇴했어요. 계속 밀리는 척하면서 조조군을 산속 깊숙이 끌어들였습니다. 조조는 승리가 눈앞에 보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계곡과 협곡 곳곳에서 불화살이 쏟아져 나왔어요. 매복해 있던 유비군이 일제히 공격을 시작한 거죠. 갑작스러운 불길에 조조군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어요.
신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이번에는 물을 이용한 수공작전이었죠. 강물을 막아뒀다가 한꺼번에 터뜨려 조조군을 쓸어버렸다는 겁니다. 관우와 장비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대단한 전략가로군.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역사 기록인 정사에는 이 전투들에서 제갈량의 역할이 나오지 않습니다. 방망파 전투가 벌어진 시기와 유비가 제갈량을 모신 시기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정사에서는 이 전투를 지휘한 사람을 유비로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거짓일까요?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방망파와 신야 전투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전투의 핵심은 지형을 이용한 전략이었죠. 소설 삼국지 연의의 저자 나관중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갈량을 병법에 통달한 천재로 그리고 싶다. 그렇다면 이런 멋진 전투를 그의 업적으로 만들면 어떨까?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갈량은 지형을 이용한 전략에 능했던 것 같고요. 역사와 소설의 경계가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완전한 거짓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사실도 아닌 것이죠. 어쨌든 이 승리들로 유비군은 사기가 올랐어요. 하지만 조조는 단단히 화가 났죠. 그는 더 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8년 봄, 조조가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를 시작한 거죠. 실제로는 100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십수만은 됐을 겁니다. 유비군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죠. 형주의 주인 유표가 죽었어요. 그의 아들은 조조에게 항복했습니다. 형주는 순식간에 조조의 손에 넘어갔죠. 유비는 어쩔 수 없이 도망쳐야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었죠. 유비는 백성들을 버리고 갈 수 없었어요.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느릿느릿 남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당연히 조조군에게 쫓겼죠. 제갈량은 생각했을 거예요. 형주를 빼앗겼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끝이다. 무엇이 필요할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동맹이 필요했던 거죠. 형주가 넘어가면 다음은 손권의 강동이었어요. 손권도 위기를 느끼고 있었죠. 노숙이라는 책사를 보내 상황을 파악하게 했습니다. 노숙이 유비를 만났어요. 제갈량도 만났죠. 손권과 연합하여 조조를 막읍시다. 좋은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가 가서 손권을 설득할 것인가? 유비가 제갈량을 불렀어요. 그대가 가시오. 손권을 설득해 주시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제갈량의 외교 능력이 시험받는 순간이었죠. 제갈량이 손권을 만났어요. 하지만 손권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너무 강했거든요. 차라리 항복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때 제갈량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동에 힘을 기울여 조조와 싸울 자신이 있으시면 즉시 조조와 관계를 끊으십시오. 손권이 긴장했을 거예요. 제갈량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럴 용기가 없으시다면 아예 병력을 철수하고 항복하시지요. 항복하라고요? 손권의 얼굴이 붉어졌을 겁니다. 자존심이 상했죠. 그대의 주군인 유비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제갈량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유비는 한 황실의 후손으로서 그의 인덕은 세상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어찌 조그만 일로 굴복하겠습니까? 묘한 말이었죠. 유비는 약하지만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묻는 것과 같았습니다. 손권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이건 모험이었을지도 있어요. 자칫하면 손권을 화나게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갈량은 계산했던 겁니다. 손권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다.
그는 항복하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싸우고 싶어질 것이다. 제갈량의 예상이 맞았어요. 손권이 결심했습니다. 좋다. 조조와 싸우겠다. 유비와 연합하겠다. 외교의 승리였죠. 하지만 제갈량의 계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조와 손권, 두 강대국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 둘 다 소진될 것이다. 그 틈에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복잡한 계략이었어요. 단순히 조조를 막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었던 거죠. 연합이 성사됐습니다. 이제 100만 대군과 맞서 싸워야 했어요. 과연 승산이 있을까요? 송권의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유라는 인물이었죠. 주유는 제갈량만큼이나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게다가 음악에도 조예가 깊고 외모도 뛰어났다고 해요. 당시 사람들은 그를 주우랑, 즉 멋진 사나이라고 불렀죠. 성권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신하였던 주유. 그와 제갈량이 만났습니다. 두 천재의 만남이었어요. 하지만 이 만남이 우호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주유는 제갈량을 경계했거든요. 저 사람이 너무 뛰어나다. 우리에게 적이 된다면 큰 후환이 될 것이다. 주유는 제갈량을 제거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연합군과 조조군은 장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됐어요. 장소는 적벽, 붉은 절벽이 있는 곳이었죠. 조조는 북쪽 오림에, 연합군은 남쪽 적벽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곧 전쟁이 벌어질 판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심리전이 시작됐습니다. 주유가 제갈량을 불렀어요. 제갈량 전생, 부탁이 있어. 무엇입니까? 우리 군대에 화살이 부족하오. 10일 안에 화살 10만 개를 구해올 수 있겠소? 말도 안 되는 요구였어요. 10일 안에 화살 10만 개를 구한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주유의 속셈은 명확했어요. 제갈량이 실패하면 군령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구실이 생기는 거였죠. 만약 성공한다면? 그것도 좋았어요. 전쟁에 필요한 화살을 확보하게 되니까요. 제갈량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10일도 필요 없습니다. 3일이면 됩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주유는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하려는지 보자. 사흘째 되는 날 제갈량이 움직였어요. 배 20척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배에 볏짚으로 만든 허수아비를 가득 실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짙은 안개가 장강을 덮었습니다. 제갈량의 배들이 조용히 움직여 조조 진영 가까이 다가갔어요. 조조군은 화들짝 놀랐죠. 적습니다. 공격입니다. 하지만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조조군은 무작정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화살은 제갈량이 준비한 볏짚 허수아비에 꽂혔어요. 수만 개의 화살이 빼곡히 박혔죠. 충분하다고 판단한 제갈량은 배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조 진영을 향해 소리쳤어요. 감사합니다. 화살 잘 받았습니다. 제갈량은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10만 개의 화살을 얻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흘 뒤 안개가 낄 것을? 제갈량은 천문과 기상을 읽을 줄 알았던 겁니다. 고대부터 천문을 읽는 것은 지식인들에게 중요한 교양이었어요. 별자리의 움직임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는 것. 제갈량은 그런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던 거죠. 허무맹랑한 요술이 아니에요. 천문학과 기상학에 능했던 겁니다. 주유는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동시에 감탄했겠죠. 이제 화살도 준비됐으니 본격적인 전투를 준비해야 했어요. 주유와 제갈량이 장강 너머 조조군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그들은 각자 생각한 방법을 손바닥에 썼어요. 그리고 동시에 펼쳤죠.
둘 다 같은 글자를 적어놨어요. 화공작전이었습니다. 조조는 첩자를 보냈어요. 송건과 유비의 연합군 내부를 교란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주유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첩자인지 말이에요. 주유는 이 첩자를 역으로 이용하기로 했어요. 거짓 정보를 흘려 조조를 속이는 거였죠. 주유는 한 가지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송권의 원로 장소 중에 환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송권의 아버지 때부터 모셨던 충신이었죠. 어느 날 조조의 첩자가 보는 앞에서 환계와 송권이 크게 다퉜어요. 환계가 송권의 명령을 거역한 겁니다. 송권은 분노했어요. 그리고 환계에게 군장형을 내렸죠. 단순히 신임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환계의 옷을 벗기고 매질을 했습니다. 피가 흐를 정도로 말이죠. 첩자는 이 장면을 목격했어요. 환계가 송권의 마음을 완전히 떠났구나. 첩자는 조조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을 조조에게 데려갔어요. 방통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유비에게 했던 말. 와룡과 봉추 중 한 사람만 얻어도 천하를 얻는다고 했었죠. 제갈량이 와룡이라면 방통은 바로 그 봉추였어요. 첩자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조조에게 데려가면 큰 공을 세우겠군. 방통은 조조를 만났습니다. 조조군의 진영을 둘러본 방통이 말했어요. 이래 가지고는 수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조조가 물었죠. 무엇이 문제요? 배가 너무 흔들립니다. 병사들이 배멀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전염병까지 퍼지고 있고요. 사실이었어요. 조조군은 대부분 북방 사람이라 배를 타는데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방통이 제안했습니다. 배들을 쇠사슬로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배가 흔들리지 않고 마치 육지처럼 안정될 것입니다. 조조가 무릎을 쳤어요. 훌륭한 계책이요. 조조군의 배들은 모두 쇠사슬로 연결됐습니다. 정말로 안정됐어요. 병사들의 컨디션도 좋아졌죠.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됐습니다. 화공에 취약했던 거예요. 한 척에 불이 붙으면 연결된 모든 배로 불이 번질 테니까요. 주유는 흐뭇했을 겁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조건만 갖춰지면 됐어요. 바람이었습니다. 화공작전을 펼치려면 바람의 방향이 중요했어요. 불이 조조 진영 쪽으로 가야 했죠. 그러려면 동남풍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부는 바람은 북서풍이었던 거예요. 이 바람으로는 오히려 손권의 진영 쪽으로 불이 번질 위험이 있었죠. 주유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제갈량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무슨 방법이 있어? 동남풍을 불러오겠습니다. 주유는 의아했을 거예요. 바람을 불러온다고요? 제갈량은 칠성단이라는 높은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늘에 제사를 올렸습니다. 소설에서는 이렇게 신비롭게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제갈량은 계절과 기상의 변화를 정확히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되면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천문학과 기상학의 지식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왔어요. 황계는 조조에게 긴급 서신을 보냈습니다. 나는 손권을 떠나 당신에게 투항하겠소. 조조는 기뻤을 겁니다. 원로장수가 투항한다니. 황계의 배들이 조조 진영을 향해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 배들에는 기름과 불쏘시개가 가득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놀랍게도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동남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제갈량의 예측이 정확했던 거죠. 황계의 배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붙은 배들이 동남풍을 타고 맹렬히 조조 진영으로 돌진했어요. 쇠사슬로 연결된 조조군의 배들. 한 척에 불이 붙자 순식간에 모든 배로 불길이 번졌습니다. 아수라장이었어요. 육지와 물에서 유비와 손권의 군대가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조조군은 속수무책이었죠. 적벽의 강은 불바다가 됐다고 해요. 조조의 100만 대군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멈추고 실제 역사를 살펴볼까요? 정사 삼국지에는 적벽대전이 어떻게 기록돼 있을까요? 주유가 유비와 힘을 합쳐 조조와 맞서 적벽에서 조우하였다. 그때 조조의 군대에는 이미 질병이 퍼져 있어서 처음 교전하자 조조의 군대가 패퇴하여 강북으로 후퇴하였다. 이게 전부예요. 질병 때문에 졌다는 거죠. 화공도 없고 동남풍도 없고 제갈량의 활약도 없어요. 맥이 빠지시나요? 하지만 소설이 역사보다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소설이 역사의 의미를 더 잘 전달하기도 하죠. 실제로 화공작전을 제안한 사람은 주유와 황계였어요. 제갈량이 아니었죠. 배를 쇠사슬로 묶은 것도 역사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적벽대전 이후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조는 천하 통일의 꿈을 접어야 했고 삼국이 정립하게 됐죠. 이것은 사실이에요. 소설 삼국지 연의는 이 중요한 전환점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제갈량을 신출귀몰한 천재로 그려내면서 말이에요. 왜 그렸을까요? 아마도 전쟁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힘으로 싸우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 이제는 지략과 전략, 천문과 기상을 읽는 지식이 승패를 가른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갈량은 그런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됐던 겁니다. 적벽대전에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봤을까요? 조조는 패배했고 송권은 승리했지만 큰 손실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바로 유비였습니다. 두 강대국이 싸우는 동안 유비는 재빨리 땅을 차지했어요. 형주의 상당 부분을 손에 넣었죠. 그리고 나아가 서쪽의 풍요로운 땅, 익주까지 차지했습니다. 제갈량의 천하 3분지계가 실현되고 있었어요. 유비의 정치 인생에서 전성기였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각 지국을 지키며 활약했고 제갈량은 내정을 다스렸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죠. 관우가 북쪽 땅을 공격하던 중 독화살을 맞았어요. 팔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전설적인 의사가 등장해요. 화타라는 사람이었죠. 화타는 관우의 상처를 보고 말했습니다. 살을 째고 뼈를 깎아내야 합니다. 마취도 없던 시대였어요. 엄청난 고통이 예상됐죠. 하지만 소설에서 관우는 이렇게 했다고 해요. 화타가 수술하는 동안 술을 마시며 바둑을 뒀다는 거예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말이죠. 수술이 끝나자 관우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진정한 신이로다. 화타가 대답했어요. 장군이야말로 진정한 무신이십니다. 신과 신의 만남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도 역사에는 없어요. 화타는 관우가 부상당하기 11년 전에 이미 죽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을까요? 당대 최고의 의사와 최고의 무잔을 만나게 함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노린 거예요. 관우를 더욱 전설적인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소설은 역사를 각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각색에는 나름의 의도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제갈량의 계획은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조와 송권이 손을 잡은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는 적이었는데 이제는 동맹이 됐죠. 왜 그랬을까요? 송권은 형주 땅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유비가 너무 커지는 게 두려웠죠. 조조도 마찬가지였고요.
적의 적은 친구라고 했던가요? 두 사람은 유비를 공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관우가 이 공격을 막아야 했어요. 형주를 지키며 버티고 있었죠. 하지만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양쪽에서 공격이 들어왔거든요. 결국 관우는 형주를 빼앗기고 손권군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219년 12월 5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비의 의형제 충신이었던 관우가 죽은 거예요. 손권은 교묘한 수를 썼어요. 관우의 시신을 조조에게 보낸 겁니다. 유비의 분노를 조조에게 돌리려는 거였죠. 조조는 어땠을까요? 조조는 관우를 존경했어요. 비록 적이었지만 그의 충의와 무예를 흠모했죠. 조조는 관우를 성대하게 장례 치러줬습니다. 그리고 제왕급 인물들의 무덤에 붙이는 릉이라는 이름으로 무덤을 만들어줬어요. 이것은 역사에 실제로 기록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남성 낙양에 관우의 무덤이 있죠. 관우가 죽고 한 달 후 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바로 조조였습니다. 천하의 패자를 꿈꿨던 영웅 조조. 66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죠.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 하필 한 달 차이로 죽었을까?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조조가 관우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소설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조가 관우의 시신이 든 관을 열었는데 관우가 눈을 부릅뜨고 자신을 노려봤다는 거예요. 그 충격으로 조조가 두통을 앓았다가 죽었다고요. 물론 이건 허구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흥미롭죠. 관우에 대한 존경, 그리고 조조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섞인 거예요. 어쨌든 조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조비가 권력을 이어받았죠. 조비는 아버지 조조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어요. 황제의 자리를 빼앗은 겁니다. 조조는 권력을 장악했지만 한나라 황제를 폐위하지는 않았어요. 형식적으로나마 황제를 받들었죠. 하지만 조비는 달랐습니다. 황제를 폐위하고 스스로 황제가 됐어요. 새로운 나라, 위나라를 세운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제갈량은 어땠을까요? 분노했을 겁니다. 제갈량이 유비에게 간언했어요. 주공께서도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되셔야 합니다. 유비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제갈량의 뜻을 따랐죠. 촉한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유비가 황제가 됐습니다. 송권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씨 가문도 황제가 되고 유씨 가문도 황제가 됐는데 자신만 신하로 남아있을 수는 없었죠. 다음에 송권도 오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 촉, 오, 삼국이 정립했어요. 제갈량이 처음 유비를 만났을 때 말했던 천하 삼분지계. 그것이 마침내 실현된 거죠. 황하 유역 대부분은 위나라가, 남쪽 장강 유역은 오나라가, 서쪽 사천 지역은 촉나라가 차지했습니다. 세 나라의 힘이 균형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우가 죽었어요. 유비는 슬펐을 겁니다. 아니, 슬픔을 넘어 분노했겠죠. 제갈량은 생각이 달랐어요. 진정한 적은 위나라입니다. 냉정한 판단이었어요. 한나라 황실을 무너뜨린 조씨 가문이 진짜 적이라는 거였죠. 하지만 유비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우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유비는 오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갈량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유비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죠.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의형태 장비가 죽은 거예요. 장비는 술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부하들을 혹독하게 다뤘죠. 어느 날 술에 취해 부하들을 때렸습니다. 앙심을 품은 부하들이 장비를 죽였어요. 관우에 이어 장비까지.
유비는 혼자 남게 됐습니다. 그래도 유비는 전쟁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집착했죠. 제갈량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유비 곁에 없었습니다. 221년, 유비는 군대를 이끌고 오나라를 공격했어요. 장소는 이릉이라는 곳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손권의 군대에게 대패한 거예요. 유비는 겨우 목숨을 건져 백제성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릉대전, 유비의 마지막 전투였어요. 이 전쟁은 삼국지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기보다 유비의 전성기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22년, 이릉에서 패한 유비는 백제성에 머물렀어요. 병이 깊어졌습니다. 63세,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유비는 제갈량을 불렀어요. 제갈량이 달려왔습니다. 유비가 침상에 누워 제갈량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대의 재능은 조비보다 10배나 뛰어나오. 반드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마침내 대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오. 잠시 숨을 고른 유비가 이어서 말했죠. 내 아들 유선이 보좌할 만하면 보좌해 주시오. 만약 그에게 능력이 없다면. 제갈량이 긴장했을 거예요. 그대가 직접 총나라를 취하시오.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황제가 신하에게 나라를 맡긴다니. 제갈량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신은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223년, 유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갈량은 어린 황제 유선을 보좌하며 총나라를 이끌어가게 됐어요. 유비가 죽은 후 총나라는 안정을 찾아야 했어요. 제갈량은 내정을 다스리며 나라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유비의 유지를 잊지 않았죠. 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 위나라를 무너뜨려야 한다. 몇 년이 지났어요. 이제 북벌을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227년, 제갈량은 군대를 이끌고 떠나기 전 황제 유선에게 글을 올렸어요. 바로 그 유명한 출사표였습니다. 신은 본래 평범한 백성으로 남양에서 밭을 갈며 살았습니다. 난세에서 그저 목숨을 보전하고자 했을 뿐 제후들에게 알려지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제께서 신의 비천함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몸을 낮춰 3번이나 찾아주셨습니다. 천하의 일을 물으시니 신은 감격하여 선제를 위해 몸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늙고 아둔 하나마 있는 힘을 다해 한 황실을 다시 일으켜 옛 도읍지로 돌아가는 것만이 선제께 보답하고 폐하께 충성드리는 신의 직분이옵니다. 오늘 신은 위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멀리 떠나며 이렇게 글을 올리니 눈물이 흘러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이다. 천하의 명문이었어요. 이 글은 2000년 동안 동아시아 지식인들에게 읽혔습니다. 충신의 표본으로 여겨졌죠. 출사표.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결의를 밝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출사표를 던지다. 제갈량이 만든 문화였습니다. 제갈량의 북벌이 시작됐어요. 위나라는 긴장했습니다. 누가 제갈량을 막을 수 있을까? 한 사람이 나섰어요. 사마이라는 인물이었죠. 사마이는 제갈량만큼이나 뛰어난 전략가였어요. 조조가 일찍이 발탁했고 위나라 황제 조비를 어릴 때부터 보좌했죠. 두 천재 전략가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제갈량이 위나라를 공격하자 여러 장소들이 항복했어요. 제갈량의 명성이 두려웠던 거죠. 사마이가 대군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대군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심리전을 펼쳤죠. 어느 날 제갈량은 군대를 후퇴시켰어요. 그리고 혼자 성벽 위에 올라가
가야금을 연주했습니다.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병사는 보이지 않았어요. 사마이가 이 광경을 봤습니다. 이상하다. 제갈량이 저렇게 무방비 상태일 리 없다. 분명 함정이다. 사마이는 군대를 돌렸어요. 실제로는 함정이 없었습니다. 제갈량이 허세를 부린 거였죠. 하지만 사마이는 속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공성계입니다. 상대방의 심리를 읽고 이용하는 전략이었어요. 이후 사마이는 조심했습니다. 제갈량과 함부로 싸우지 않았죠. 계속 수비만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갈량에게 불리했습니다. 총나라는 위나라보다 국력이 약했거든요. 오래 끌수록 손해였죠. 제갈량은 몇 차례에 걸쳐 북벌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234년, 제갈량은 54세의 나이로 진영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북벌을 꿈꾸던 제갈량. 그는 죽으면서도 계략을 남겼어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천천히 철수하되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제갈량의 지시대로 총나라 군대는 조용히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수가 제갈량처럼 옷을 입고 수레에 앉았어요. 사마이가 소식을 듣고 추격했죠. 그런데 멀리서 제갈량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북을 치며 전진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마이는 놀라 군대를 멈췄어요. 제갈량이 살아있다. 또 함정인가? 결국 사마이는 추격을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제갈량이 진짜 죽었다는 것을 안 사마이. 그는 총나라가 머물렀던 진영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감탄했습니다. 과연 제갈량은 천하의 기재로다. 이것은 정사에 실제로 기록된 말이에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쫓았다. 사람이 죽어도 그 영향력은 남는다는 뜻이죠. 제갈량을 표현하는 말이 됐습니다. 제갈량이 죽은 후 총나라는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위나라에서는 사마이의 세력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아들과 손자가 권력을 장악했죠. 결국 280년 사마이의 손자 사마염이 위, 촉, 오, 삼국을 통일했어요. 삼국시대가 막을 누린 겁니다. 조조도 유비도 손권도 아닌 사마씨가 최종 승자가 됐죠. 그렇다면 제갈량의 일생은 실패였을까요? 역사적 평가는 복잡합니다. 정사의 기록을 보면 제갈량은 훌륭한 정치가였어요. 내정을 잘 다스렸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했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북벌은 모두 실패했고요. 임기응변과 지략이 그의 장점이 아니다. 이것이 역세가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소설 삼국지 연의는 제갈량을 완벽한 천재로 그렸어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고 날씨까지 예측하는 신 같은 존재로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 전쟁의 양상이 변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힘으로 싸우는 시대가 지나갔죠. 이제는 지략과 전략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제갈량은 그런 새 시대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둘째, 충신의 이미지였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충성했고 유비가 죽은 후에도 그 아들을 끝까지 보좌했어요. 중국 유교 문화에서 이런 충성심은 최고의 덕목이었죠. 셋째, 천문과 지리를 아는 지식인의 모습이었어요. 동남풍을 예측하고 지형을 이용해 싸우는 모습. 이것은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교양 있는 지식인의 이미지였습니다. 나관중은 700년 동안 민중들 사이에 전해지던 이야기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제갈량을 중심으로 재구성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천재, 제갈량이 탄생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나쁜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설 속 제갈량은 7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지혜의 중요성을, 충성심을, 계획의 필요성을 가르쳐 줬죠. 문화가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천성 성도에 가면 무후사가 있어요. 제갈량을 모신 사당이죠. 출사표가 전시돼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섬세성에는 제갈량의 무덤이 있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참배를 하죠. 제갈량은 역사 속 인물이지만 동시에 문화 속에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 흥미로운 발견들이 있었어요. 1996년 오나라 지역에서 수만 장의 목간이 발견됐습니다. 나무에 글을 쓴 거죠. 총 10만여 매, 200만 자 분량이었어요. 그 안에 오나라의 기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하남성에서 조조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됐어요. 총 면적 740제곱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무덤이었죠. 이런 발견들이 계속되면서 삼국지의 실제 역사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질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렇다면 소설 삼국지 연의는 의미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역사와 소설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역사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무엇을 했는지 말이죠. 소설은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왜 그런 일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보여주죠. 제갈량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속 제갈량은 뛰어난 정치가였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죠. 소설 속 제갈량은 이상적인 지혜의 화신입니다.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모습이죠. 둘 다 가치가 있어요. 역사를 통해 우리는 진실을 배우고 소설을 통해 우리는 영감을 얻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우리는 오늘 밤 제갈량의 일생을 따라가 봤습니다. 산속 초가에서 은둔하던 청년에서 천하를 움직이는 칙사로, 유비의 군사에서 총나라의 승상으로, 마지막까지 북벌을 꿈꾸다 세상을 떠난 한 사람의 이야기로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깃털 부채를 들고 있었어요. 그 부채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평정심이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정함이었죠. 동시에 여유였을 거예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신만의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다른 무장들이 칼과 창을 들 때 제갈량은 부채를 들었죠. 나는 다르다는 선언이었을 겁니다. 제갈량은 역사 속에서도 소설 속에서도 특별한 존재가 됐어요. 완벽한 천재는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전투에서 이기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었죠. 천하를 통일하지는 못했지만 후대에 길이 기억될 유산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계획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천하삼분지계처럼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지식의 힘을 배웁니다. 천문과 지리를 알아야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요. 충성심을 배웁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웁니다. 제갈량도 실수했고 실패했어요. 모든 계획이 성공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우리는 제갈량과 함께 삼국시대를 여행했습니다. 삼구초려에서 시작해서 적벽대전을 거쳐 마지막 북벌까지 그의 일생을 천천히 따라가 봤어요. 역사와 소설이 만나는 지점에서 진실과 상상이 섞이는 곳에서 우리는 한 인물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제갈량은 단순히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지혜와 충성의 상징이 됐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사천성을 방문하신다면 무후사에 들러보세요. 그곳에서 제갈량의 출사표를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신은 늙고 어두나남아 있는 힘을 다해 한 황실을 다시 일으켜 옛 도읍지로 돌아가는 것만이 선제께 보답하고 폐하께 충성드리는 신의 직분이옵니다. 1800년 전에 쓰인 글이지만 여전히 가슴을 울리는 문장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한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니까요.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깃털 부채 든 천재 책사 제갈량의 이야기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